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 내 편이 되는 말하기입니다.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시투한, 베테랑 심리 멘토, 20여 년간 실용 심리학에 전념해 심리학 이론을 기업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계에서 말과 칼은 흔히 같이 다뤄진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말에는 칼처럼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둘째, 말은 칼처럼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 당신의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 낮게 평가하지 마라. 부모의 부정, 공격, 비판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심리 암시를 주고 이는 아이의 내적 비판 음성으로 변해 거대하고 강력한 반자아 의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아이는 이런 의식을 평생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언어에는 아이의 미래가 숨어있고 인류의 미래도 달려있다. 말 한마디는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삶의 의욕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도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언어가 가진 힘은 거대하며 측정하기 힘들다. 일상생활은 언어를 통해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공감과 지지를 얻기도 하고 반감을 사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언어라는 무기를 제대로 장악해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말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천지 만물은 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점술사에게서 가르침을 얻어보자. 점을 본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운세를 점쳐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주팔자나 손금, 별자리, 뭐든 간에 말이다. 게다가 어느 정도 정확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점술사들의 언어에는 기술이 숨겨져 있다. 이 기술을 터득한다면 당신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쳐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꽤 정확하게 말이다. 무슨 기술일까? 우선 우리가 자주 접할 만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한 점술가가 길을 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간이 밝은 것을 보니 요즘 좋은 일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현대인에게는 매일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많은 일 중에는 한두 가지 좋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당신은 그 점술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된다. 당신의 신임을 얻은 점술가는 이제 당신의 돈을 얻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마음 쓰이는 일이 있어 보이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이 말을 들은 당신은 곧바로 최근 있었던 힘든 일을 떠올리며 깜짝 놀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점술가 뭐야? 어떻게 알았지? 꼭 점술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마치 상대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당신의 수많은 속마음을 그에게 들켜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일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언어의 한 가지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 기술의 이름은 상위 분류이다. 예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위 분류. 상위 분류란 이야기의 범위를 확장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의 큰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마치 부처의 손바닥에서 손오공이 무슨 짓을 하든 뛰쳐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앞서 말한 이야기 속 점술가가 한 말을 예로 들어보자. 좋은 일이 생기셨나 봐요. 마음 쓰이는 일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말들은 모두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어떤 좋은 일인지, 무슨 마음 쓰이는 일인지 알지 못한다. 만약 그 언어의 범위가 작았다면 맞추기는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보자. 벤츠, 승용차, 자동차, 교통수단, 수단.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눈치챘는가? 오늘 벤츠를 타고 왔군요. 이 말이 틀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왔군요. 적중률은 순식간에 높아진다. 더 큰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기술이 바로 상위 분류이다. 물론 상위 분류 언어는 꼭 점술가들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할 때 모두 상위 분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상위 분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다. 1.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얻고자 할 때.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이나 버락 오바마의 연설 등 정치인들의 연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감동적인 이들 연설의 특징을 보면 곳곳에서 상위 분류 언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길 바라고 변화를 바란다. 이것은 큰 범위의 언어이며 유권자 중 대다수의 내면을 대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연설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2. 처음 보는 사람과 어색함을 깨고 싶을 때, 사교 모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첫 마디를 던지는가? 오늘 날씨 좋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 이런 말들은 자칫 쓸모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분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어색함을 깰 수 있다. 3. 상대방에게 공감을 얻고자 할 때,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예스라고 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연속으로 예스를 말한 상대는 다음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예스라고 말하기 마련이다. 자, 그럼 상대에게 연속으로 예스를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위 분류법이다. 당신이 던진 질문의 범위가 매우 넓다면 상대는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의 범위가 넓다면 상대방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신속하게 서로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위 분류법의 매력이다. 절망의 틀에 묶여있는 사람 중에는 창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횡적 분류를 통해 틀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럼 횡적 분류식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형적인 질문 몇 가지가 있다. 일명 잠재력 개발 질문이다. 너의 생각은 어때?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을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 있다고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아이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아빠, 엄마, 인류는 어디에서 온 거죠?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야. 만일 당신이 책에서 본 대로 간단하게 대답해버린다면 아이는 그 한 가지 답, 정확한 건지도 알 수도 없는 답을 갖게 된다. 더 끔찍한 것은 한 가지 답을 알게 된 아이는 더 이상 다른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 네 생각은 어때? 아이도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반문에 아마도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책에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이때 아이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한다. 친구에게 듣기론 하나님이 창조한 거래요. 계속해서 물어보자.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랑 하나님이 창조한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 아이는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능성을 나열할 것이다. 그러다 아이가 없어요라고 말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이때 아이는 깊은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리고 오랜 생각을 거친 뒤 나온 대답은 아이의 창의성에서 나온 대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화에서 자란 아이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결과는 명확하다. 상위 분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위 분류는 사건을 더 명료하게 해주며 횡적 분류는 선택지를 늘려준다. 하위 분류는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의견 불일치이다. 부부가 차를 사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여보, 우리 차 한 대 사는 게 어때? 좋지.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은 의견 일치를 이뤘고 하위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남편이 어떤 차를 살까 하고 묻자 아내가 BMW라고 말한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폭스바겐으로 하자. 그렇게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하위 분류 과정에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주제를 상위 분류로 끌고 올라가서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면 된다. 여보, 우리가 차를 사는 이유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지? 편리함을 중시하는 우리에게 어떤 차가 좋을지 의견을 한번 잘 조율해보자.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쌍방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한쪽이 화두를 상위 분류한다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이유는 의견 불일치한 상황이 오면 이야기의 주제를 상위 분류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들은 식사 시간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집에서 밥 먹기 싫어요. 맥도날드 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맥도날드는 그리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 아이가 먹기에는 부적합했다. 그래서 나는 상위 분류법을 이용했다. 아들아, 너는 집밥보다는 뭔가 특별한 밥을 먹고 싶은 거지? 나는 맥도날드를 특별한 밥으로 상위 분류했고 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 뒤에 대화를 시작했다. 맞아요. 집에서 먹는 밥은 이제 질렸어요. 더 근사한 걸 먹고 싶어요. 근사한 밥 좋지. 아빠가 데리고 가줄게. 하지만 아빠는 맥도날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KFC도 좋아요.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햄버거에 감자튀김이잖아. 다른 건 없을까? 그럼 피자헛이요. 어디에 있는 피자헛으로 갈까? 어디에 있는 곳으로 가요. 다 먹고 나서 영화도 같이 보면 안 돼요? 아빠도 너랑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지만 숙제를 다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출발하자. 어때? 내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들은 신나게 숙제를 하러 갔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원래 맥도날드를 먹느냐 마느냐였지만 마지막에는
숙제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다 동기가 있다. 상대방의 행위를 동기로 상히 분류하면 그 행위를 다른 행위로, 더 나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로 바꿀 수가 있다. 예시를 통해 세 가지 분류 방법이 통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위력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은 상대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때 우리는 우선 상위 분류를 통해서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행적 분류를 통해 선택지를 늘리고 마지막으로 하위 분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모색하면 된다. 이것은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언어 패턴이다. 이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을 자신이 고집하는 사고방식에서 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말은 한 자루의 칼과 같아서 자칫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 전쟁 시대 때처럼 실제 칼에 찔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왜 그렇게 멍청한 거야? 오늘 패션 너무 별론데? 너 또 살쪘네. 너 정말 너무 게으르고 한심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입힌다. 성깔 있는 사람이라면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두다가 속이 골금한다. 어찌됐건 공격적인 말은 결국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와 같은 언어폭력은 이제 점차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때 지혜로운 언어 패턴을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패션이 별로라고 하면 바로 상위 분류해보자. 내 패션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에 우선 그의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낸다. 평소 당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어야 패션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행적 분류를 해보자. 그럼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옷이 있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그가 방법 하나를 말하면 계속해서 행적 분류를 해보자. 또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자, 이제 그는 당신의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그의 대답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제 하위 분류를 하면 된다. 네가 말한 옷 어디에서 살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줄래? 어떤가? 당신을 공격하던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넌 뭘 입어도 별로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빙하가 하룻밤의 추위에 생긴 것이 아니듯 상대방의 이러한 반응은 평소 행실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의 내면에 당신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한 뒤에 상대방과 패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보다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일본의 합기도는 절대로 먼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전환해 역공한다. 고로 상대방의 힘이 크면 클수록 내가 쓸 수 있는 힘도 커진다. 지혜로운 언어 패턴 또한 이와 같은 원리이다. 어떤 공격이든 상위, 행적, 하위 분류라는 전환을 통해서 그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 모두가 알만한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바로 제갈량의 초선 차전이다. 조조의 화살은 본디 제갈량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교묘하게 허수아비를 이용해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그 화살을 얻어 자신의 지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서는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승상, 화살을 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 공격적인 언어도 이 화살과 같다. 나를 해칠 수도 있지만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최면이라는 말과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트랜스가 있다. 무언가에 몰두하다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는 금세 2~3시간이 지나가 버린다거나 옆에 누가 오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몰입해서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트랜스는 일종의 최면 상태이며 이런 상태의 명확한 특징은 주의력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뇌는 항상 정확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미완성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완성하려는 충동을 보인다. 뇌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공백을 만들어 당신의 뇌가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면이다. 에릭슨이 노부인을 우울감에서 끌어낼 때 한 말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부인의 이웃, 혹은 친구들이 그들의 인생이 특별한 날, 예를 들어 결혼식, 출산 또는 생일날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말은 미래에 비어있는 한 장면을 만들어서 노부인이 직접 행동으로 채우게 했다. 이렇게 노부인은 에릭슨이 설정한 범위의 행동을 따라 아주 쉽게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최면에는 전통적인 최면과 에릭슨 최면 두 종류가 있다. 둘 다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방식이 좀 다르다. 전통적인 최면은 일반적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추를 바라보며 진행하는 반면 에릭슨 최면은 별 의미 없는 말 한마디를 던져 알게 모르게 자신 혹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인생까지도 바꾼다. 에릭슨 최면을 개발한 밀턴 에릭슨은 최면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남겼다. 최면은 내담자가 의식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트랜스 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지시적으로 자연스럽게 트랜스 되는 것이다.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다. 간단히 말해서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더 지혜롭다는 말이다. 대부분 우리의 미래는 의식보다 잠재의식에 의해서 정해진다. 다시 말해 미래의 주인은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아닌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이다. 최면은 바로 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의식이라는 방어벽을 넘어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려서 더욱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한다. 이처럼 최면은 당사자가 무의식 상태일 때 설정된 틀 속에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널리고 널렸다. 청소할래? 아니면 숙제할래? 이런 말들을 비롯해서 지금 바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겠어요? 아니면 퇴근 전에 제출하시겠어요? 여기에도 동일한 최면 기술이 쓰였다. 상대방에게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채우게 만들고 자유롭게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언뜻 봐서는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범위가 있다. 더 신기한 것은 당사자의 의식은 이 범위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암시가 당사자의 의식을 넘어 곧장 잠재의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아이에게 숙제하라고 독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우리가 직접적인 명령으로 어서 가서 숙제해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은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남이 내린 명령에는 반항심을 가진다. 이는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신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숙제를 하라고 명령하면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항할 가능성이 크다. 조금 이따 할게요. 또는 지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엄마는 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맞지? 이 추측성 최면 언어는 듣기에는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맞아요, 엄마. 저는 저만의 숙제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가서 숙제하고 다 한 뒤에 나가서 놀려고요. 이처럼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빨간 사과를 떠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즉시 빨간 사과가 떠오르는 식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측법과 부정어를 합쳐서 사용하면 잠재의식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기한 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려운 프로젝트를 앞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저는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낼지 알지 못하지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성을 다해 프로젝트에 임할 것이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이다. 엘렌 랭어는 새치기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이유를 대기만 하면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이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엘렌 랭어가 비교해 본 결과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 말에는 60%만 응했고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좀 급하거든요. 이 말에는 93%가 부탁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절하지만 이유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근거가 없고 황당한 이유일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언덕을 이용하여 나귀에서 내린다라는 말이 있다. 나귀의 높은 등에서 그냥 내리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스듬한 언덕을 이용해서 나귀의 등에서 내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이유라는 하나의 계단을 주어서 상대가 그 이유를 듣고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면 된다.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우리가 자녀 또는 부하 직원에게 이런 긍정적인 격려를 했을 때 상대방의 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왜? 무슨 근거로? 이때 말을 살짝 바꿔서 격려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 그 의식은 경계를 풀고 우리의 말은 바로 그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다음 체면의 언어들을 살펴보자. 너는 분명 공부를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성실하니까. 너는 미래에 분명히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인과 논리 속에서 이유가 진짜라면 결과 또한 잠재의식에 의해서 진짜라고 판단한다. 상대방에게 이유를 주면 그는 더욱 쉽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들의 논리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이 인과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무작정 그들을 칭찬하면 그들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서 칭찬을 덧붙인다면 그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최면은
일종의 상위 분류의 틀로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틀 부수기 기술이다. 부정적인 최면에 대한 틀 부수기 기술, 메타언어 모델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보겠다. 메타언어 모델에서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 있다. 메타언어 모델이란 높은 위치에서 언어의 모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언어가 가진 부정적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당사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제3자는 볼 수 있듯 부정적인 최면과 마주했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른 관점에서 언어를 보면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창조와 파괴의 능력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홀리려고 했던 말이 생명의 언어인지 죽음의 언어인지 자세히 살펴볼 줄 안다. 이처럼 자신을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언어 기술을 메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른다. 메타 언어 모델은 자신 또는 타인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사고나 논리에 숨겨진 맹점을 발견하게 한다. 메타 언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보통 소통은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완성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밤 퇴근한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다. 같은 말이라도 결과는 신뢰도에 따라 달라진다. 서로 신뢰가 있는 부부 사이의 남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피곤하겠어요. 신뢰가 없는 가정의 남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당신 또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진짜 야근하고 온 거야. 메타 언어를 사용해서 타인을 도울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얕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선물한 장미는 상대에게 가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도우려고 나서지 말라. 두 번째 원칙, 언제나 상대방을 정답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절대 상대를 오답의 자리에 두지 말라.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은 당신을 적대적으로 대한다. 당신에게 적의가 있는 사람은 당신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트집을 잡아 도발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원칙, 미리 틀을 세우기. 소통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예리한 질문이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질문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틀을 미리 세워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틀을 세우는 것은 말하기 전에 범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사흘 동안 수업 과정을 모두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언어에 관심이 있고 공들여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이 틀 속에 넣는다. 그리고 정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별 원망을 품지 않게 된다. 이처럼 메타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틀을 세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다. 갈등 없이 상대방의 틀을 부순다. 한 여인과 스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배는 작아서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스님이 여인을 한번 쳐다보자 그녀가 발끈하며 말했다. 어엿한 속세를 떠난 사람이 경건치 못하게 여자를 훔쳐보면 어떡해요. 깜짝 놀란 스님은 그냥 두 눈을 감아버렸다. 이에 여인은 더 화가 나서 말했다. 훔쳐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눈을 감고 상상까지 해요? 진짜 답이 없네요.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아예 여인을 등지고 앉았다. 그러자 여인은 더 화를 내며 양손을 허리춤에 얹고 말했다. 당신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자신의 신념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변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화의 전제는 그가 사실이라고 믿는 신념을 다른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앞서 들었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스님은 여인에게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미타불, 여사님의 생각은 그렇군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상황은 이미 명확해졌다. 이는 누군가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변화의 문은 활짝 열렸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질문 하나로 상대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을 교묘하게 그저 신념이었다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말로 해결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6가지의 언어 기술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 내 편이 되는 말하기입니다.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시투한, 베테랑 심리 멘토, 20여 년간 실용 심리학에 전념해 심리학 이론을 기업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계에서 말과 칼은 흔히 같이 다뤄진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말에는 칼처럼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둘째, 말은 칼처럼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 당신의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 낮게 평가하지 마라. 부모의 부정, 공격, 비판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심리 암시를 주고 이는 아이의 내적 비판 음성으로 변해 거대하고 강력한 반자아 의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아이는 이런 의식을 평생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언어에는 아이의 미래가 숨어있고 인류의 미래도 달려있다. 말 한마디는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삶의 의욕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도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언어가 가진 힘은 거대하며 측정하기 힘들다. 일상생활은 언어를 통해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공감과 지지를 얻기도 하고 반감을 사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언어라는 무기를 제대로 장악해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말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천지 만물은 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점술사에게서 가르침을 얻어보자. 점을 본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운세를 점쳐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주팔자나 손금, 별자리, 뭐든 간에 말이다. 게다가 어느 정도 정확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점술사들의 언어에는 기술이 숨겨져 있다. 이 기술을 터득한다면 당신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쳐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꽤 정확하게 말이다. 무슨 기술일까? 우선 우리가 자주 접할 만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한 점술가가 길을 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간이 밝은 것을 보니 요즘 좋은 일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현대인에게는 매일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많은 일 중에는 한두 가지 좋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당신은 그 점술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된다. 당신의 신임을 얻은 점술가는 이제 당신의 돈을 얻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마음 쓰이는 일이 있어 보이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이 말을 들은 당신은 곧바로 최근 있었던 힘든 일을 떠올리며 깜짝 놀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점술가 뭐야? 어떻게 알았지? 꼭 점술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마치 상대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당신의 수많은 속마음을 그에게 들켜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일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언어의 한 가지 기술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 기술의 이름은 상위 분류이다. 예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위 분류. 상위 분류란 이야기의 범위를 확장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의 큰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마치 부처의 손바닥에서 손오공이 무슨 짓을 하든 뛰쳐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앞서 말한 이야기 속 점술가가 한 말을 예로 들어보자. 좋은 일이 생기셨나 봐요. 마음 쓰이는 일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말들은 모두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어떤 좋은 일인지, 무슨 마음 쓰이는 일인지 알지 못한다. 만약 그 언어의 범위가 작았다면 맞추기는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보자. 벤츠, 승용차, 자동차, 교통수단, 수단.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눈치챘는가? 오늘 벤츠를 타고 왔군요. 이 말이 틀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왔군요. 적중률은 순식간에 높아진다. 더 큰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기술이 바로 상위 분류이다. 물론 상위 분류 언어는 꼭 점술가들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할 때 모두 상위 분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상위 분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다. 1.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얻고자 할 때.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이나 버락 오바마의 연설 등 정치인들의 연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감동적인 이들 연설의 특징을 보면 곳곳에서 상위 분류 언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길 바라고 변화를 바란다. 이것은 큰 범위의 언어이며 유권자 중 대다수의 내면을 대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연설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2. 처음 보는 사람과 어색함을 깨고 싶을 때, 사교 모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첫 마디를 던지는가? 오늘 날씨 좋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 이런 말들은 자칫 쓸모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분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어색함을 깰 수 있다. 3. 상대방에게 공감을 얻고자 할 때,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예스라고 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연속으로 예스를 말한 상대는 다음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예스라고 말하기 마련이다. 자, 그럼 상대에게 연속으로 예스를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위 분류법이다. 당신이 던진 질문의 범위가 매우 넓다면 상대는 예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의 범위가 넓다면 상대방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신속하게 서로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위 분류법의 매력이다. 절망의 틀에 묶여있는 사람 중에는 창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횡적 분류를 통해 틀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럼 횡적 분류식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형적인 질문 몇 가지가 있다. 일명 잠재력 개발 질문이다. 너의 생각은 어때?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을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 있다고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아이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아빠, 엄마, 인류는 어디에서 온 거죠?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야. 만일 당신이 책에서 본 대로 간단하게 대답해버린다면 아이는 그 한 가지 답, 정확한 건지도 알 수도 없는 답을 갖게 된다. 더 끔찍한 것은 한 가지 답을 알게 된 아이는 더 이상 다른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 네 생각은 어때? 아이도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반문에 아마도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책에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이때 아이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한다. 친구에게 듣기론 하나님이 창조한 거래요. 계속해서 물어보자.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랑 하나님이 창조한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 아이는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능성을 나열할 것이다. 그러다 아이가 없어요라고 말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이때 아이는 깊은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리고 오랜 생각을 거친 뒤 나온 대답은 아이의 창의성에서 나온 대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화에서 자란 아이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결과는 명확하다. 상위 분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위 분류는 사건을 더 명료하게 해주며 횡적 분류는 선택지를 늘려준다. 하위 분류는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의견 불일치이다. 부부가 차를 사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여보, 우리 차 한 대 사는 게 어때? 좋지.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은 의견 일치를 이뤘고 하위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남편이 어떤 차를 살까 하고 묻자 아내가 BMW라고 말한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폭스바겐으로 하자. 그렇게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하위 분류 과정에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주제를 상위 분류로 끌고 올라가서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면 된다. 여보, 우리가 차를 사는 이유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지? 편리함을 중시하는 우리에게 어떤 차가 좋을지 의견을 한번 잘 조율해보자.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쌍방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한쪽이 화두를 상위 분류한다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이유는 의견 불일치한 상황이 오면 이야기의 주제를 상위 분류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들은 식사 시간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집에서 밥 먹기 싫어요. 맥도날드 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맥도날드는 그리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 아이가 먹기에는 부적합했다. 그래서 나는 상위 분류법을 이용했다. 아들아, 너는 집밥보다는 뭔가 특별한 밥을 먹고 싶은 거지? 나는 맥도날드를 특별한 밥으로 상위 분류했고 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 뒤에 대화를 시작했다. 맞아요. 집에서 먹는 밥은 이제 질렸어요. 더 근사한 걸 먹고 싶어요. 근사한 밥 좋지. 아빠가 데리고 가줄게. 하지만 아빠는 맥도날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KFC도 좋아요.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햄버거에 감자튀김이잖아. 다른 건 없을까? 그럼 피자헛이요. 어디에 있는 피자헛으로 갈까? 어디에 있는 곳으로 가요. 다 먹고 나서 영화도 같이 보면 안 돼요? 아빠도 너랑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지만 숙제를 다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출발하자. 어때? 내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들은 신나게 숙제를 하러 갔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원래 맥도날드를 먹느냐 마느냐였지만 마지막에는 숙제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다 동기가 있다. 상대방의 행위를 동기로 상위 분류하면 그 행위를 다른 행위로, 더 나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로 바꿀 수가 있다. 예시를 통해 세 가지 분류 방법이 통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위력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은 상대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때 우리는 우선 상위 분류를 통해서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행적 분류를 통해 선택지를 늘리고 마지막으로 하위 분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모색하면 된다. 이것은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언어 패턴이다. 이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을 자신이 고집하는 사고방식에서 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말은 한 자루의 칼과 같아서 자칫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전쟁 시대 때처럼 실제 칼에 찔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왜 그렇게 멍청한 거야? 오늘 패션 너무 별론데? 너 또 살쪘네. 너 정말 너무 게으르고 한심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입힌다. 성깔 있는 사람이라면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두다가 속이 골고만다. 어찌됐건 공격적인 말은 결국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와 같은 언어폭력은 이제 점차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때 지혜로운 언어 패턴을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패션이 별로라고 하면 바로 상위 분류해보자. 내 패션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에 우선 그의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낸다. 평소 당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어야 패션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횡적 분류를 해보자. 그럼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옷이 있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그가 방법 하나를 말하면 계속해서 횡적 분류를 해보자. 또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자, 이제 그는 당신의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그의 대답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제 하위 분류를 하면 된다. 네가 말한 옷 어디에서 살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줄래? 어떤가? 당신을 공격하던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넌 뭘 입어도 별로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빙하가 하룻밤의 추위에 생긴 것이 아니듯 상대방의 이러한 반응은 평소 행실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의 내면에 당신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한 뒤에 상대방과 패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보다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일본의 합기도는 절대로 먼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전환해 역공한다. 고로 상대방의 힘이 크면 클수록 내가 쓸 수 있는 힘도 커진다. 지혜로운 언어 패턴 또한 이와 같은 원리이다. 어떤 공격이든 상위, 횡적, 하위 분류라는 전환을 통해서 그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 모두가 알만한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바로 제갈량의 초선 차전이다. 조조의 화살은 본디 제갈량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교묘하게 허수아비를 이용해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그 화살을 얻어 자신의 지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서는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승상, 화살을 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 공격적인 언어도 이 화살과 같다. 나를 해칠 수도 있지만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최면이라는 말과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트랜스가 있다. 무언가에 몰두하다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는 금세 두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거나 옆에 누가 오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몰입해서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트랜스는 일종의 최면 상태이며 이런 상태의 명확한 특징은 주의력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뇌는 항상 정확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미완성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완성하려는 충동을 보인다. 뇌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공백을 만들어 당신의 뇌가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면이다. 에릭슨이 노부인을 우울감에서 끌어낼 때 한 말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부인의 이웃, 혹은 친구들이 그들의 인생이 특별한 날, 예를 들어 결혼식, 출산 또는 생일날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말은 미래에 비어있는 한 장면을 만들어서 노부인이 직접 행동으로 채우게 했다. 이렇게 노부인은
에릭슨이 설정한 범위의 행동을 따라 아주 쉽게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최면에는 전통적인 최면과 에릭슨 최면 두 종류가 있다. 둘 다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방식이 좀 다르다. 전통적인 최면은 일반적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추를 바라보며 진행하는 반면, 에릭슨 최면은 별 의미 없는 말 한마디를 던져 알게 모르게 자신 혹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인생까지도 바꾼다. 에릭슨 최면을 개발한 밀턴 에릭슨은 최면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남겼다. 최면은 내담자가 의식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트랜스 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지시적으로 자연스럽게 트랜스 되는 것이다.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다. 간단히 말해서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더 지혜롭다는 말이다. 대부분 우리의 미래는 의식보다 잠재의식에 의해서 정해진다. 다시 말해 미래의 주인은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아닌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이다. 최면은 바로 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의식이라는 방어벽을 넘어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려서 더욱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한다. 이처럼 최면은 당사자가 무의식 상태일 때 설정된 틀 속에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널리고 널렸다. 청소할래? 아니면 숙제할래? 이런 말들을 비롯해서 지금 바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겠어요? 아니면 퇴근 전에 제출하시겠어요? 여기에도 동일한 최면 기술이 쓰였다. 상대방에게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채우게 만들고 자유롭게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언뜻 봐서는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범위가 있다. 더 신기한 것은 당사자의 의식은 이 범위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암시가 당사자의 의식을 넘어 곧장 잠재의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아이에게 숙제하라고 독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우리가 직접적인 명령으로 어서 가서 숙제해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은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남이 내린 명령에는 반항심을 가진다. 이는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신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숙제를 하라고 명령하면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항할 가능성이 크다. 조금 이따 할게요. 또는 지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엄마는 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맞지? 이 추측성 최면 언어는 듣기에는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맞아요, 엄마. 저는 저만의 숙제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가서 숙제하고 다 한 뒤에 나가서 놀려고요. 이처럼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빨간 사과를 떠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즉시 빨간 사과가 떠오르는 식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측법과 부정어를 합쳐서 사용하면 잠재의식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기한 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려운 프로젝트를 앞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저는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낼지 알지 못하지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성을 다해 프로젝트에 임할 것이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이다. 엘렌 랭어는 새치기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이유를 대기만 하면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이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엘렌 랭어가 비교해본 결과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 말에는 60%만 응했고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좀 급하거든요. 이 말에는 93%가 부탁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절하지만 이유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근거가 없고 황당한 이유일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언덕을 이용하여 나귀에서 내린다라는 말이 있다. 나귀의 높은 등에서 그냥 내리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스듬한 언덕을 이용해서 나귀의 등에서 내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이유라는 하나의 계단을 주어서 상대가 그 이유를 듣고 부탁을 들어주게 만들면 된다.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우리가 자녀 또는 부하 직원에게 이런 긍정적인 격려를 했을 때 상대방의 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왜? 무슨 근거로? 이때 말을 살짝 바꿔서 격려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 그 의식은 경계를 풀고 우리의 말은 바로 그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다음 체면의 언어들을 살펴보자. 너는 분명 공부를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성실하니까. 너는 미래에 분명히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인과 논리 속에서 이유가 진짜라면 결과 또한 잠재의식에 의해서 진짜라고 판단한다. 상대방에게 이유를 주면 그는 더욱 쉽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들의 논리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이 인과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무작정 그들을 칭찬하면 그들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서 칭찬을 덧붙인다면 그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최면은 일종의 상위 분류의 틀로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틀 부수기 기술이다. 부정적인 최면에 대한 틀 부수기 기술, 메타언어 모델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보겠다. 메타언어 모델에서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 있다. 메타언어 모델이란 높은 위치에서 언어의 모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언어가 가진 부정적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당사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제3자는 볼 수 있듯 부정적인 최면과 마주했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른 관점에서 언어를 보면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창조와 파괴의 능력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홀리려고 했던 말이 생명의 언어인지 죽음의 언어인지 자세히 살펴볼 줄 안다. 이처럼 자신을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언어 기술을 메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른다. 메타 언어 모델은 자신 또는 타인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사고나 논리에 숨겨진 맹점을 발견하게 한다. 메타 언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보통 소통은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완성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밤 퇴근한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다. 같은 말이라도
결과는 신뢰도에 따라 달라진다. 서로 신뢰가 있는 부부 사이의 남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피곤하겠어요. 신뢰가 없는 가정의 남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당신 또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진짜 야근하고 온 거야. 메타 언어를 사용해서 타인을 도울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얕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선물한 장미는 상대에게 가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도우려고 나서지 말라. 두 번째 원칙, 언제나 상대방을 정답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절대 상대를 오답의 자리에 두지 말라.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은 당신을 적대적으로 대한다. 당신에게 적의가 있는 사람은 당신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트집을 잡아 도발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원칙, 미리 틀을 세우기. 소통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예리한 질문이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질문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틀을 미리 세워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틀을 세우는 것은 말하기 전에 범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사흘 동안 수업 과정을 모두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언어에 관심이 있고 공들여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이 틀 속에 넣는다. 그리고 정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별 원망을 품지 않게 된다. 이처럼 메타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틀을 세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다. 갈등 없이 상대방의 틀을 부순다. 한 여인과 스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배는 작아서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스님이 여인을 한번 쳐다보자 그녀가 발끈하며 말했다. 어엿한 속세를 떠난 사람이 경건치 못하게 여자를 훔쳐보면 어떡해요. 깜짝 놀란 스님은 그냥 두 눈을 감아버렸다. 이에 여인은 더 화가 나서 말했다. 훔쳐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눈을 감고 상상까지 해요? 진짜 답이 없네요.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아예 여인을 등지고 앉았다. 그러자 여인은 더 화를 내며 양손을 허리춤에 얹고 말했다. 당신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자신의 신념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변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화의 전제는 그가 사실이라고 믿는 신념을 다른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앞서 들었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스님은 여인에게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미타불, 여사님의 생각은 그렇군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상황은 이미 명확해졌다. 이는 누군가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변화의 문은 활짝 열렸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질문 하나로 상대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을 교묘하게 그저 신념이었다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말로 해결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6가지의 언어 기술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